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요즘요 대장동 의혹 이 이슈를 보면서 왠지 마음이 휑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냥 억도 아니고요. 수백억, 수천억 돈 얘기가요. 너무 쉽게 나옵니다. 왠지 박탈감, 무력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도 피해라면 피해인데 이런 피해는요.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립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광군제 그리고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의 줄임말이죠. 이거 앞두고 있는데 전 세계 물류가 비상이다. 광군제는요. 중국의 할인 행사 대규모죠. 그리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할인 행사죠. 엄청나게 싸게 많은 물건이 팔려나가는 기간이 곧 오거든요. 그런데 물건을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화물선 부족하고요. 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건너뛰고 중국에 하역해서 알아서 가져가라. 그럼 중국에서 우리가 또 실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실어 오는 겁니까, 그럼? 그것도 배 아닙니까? 공급망 붕괴 그리고 이것이 미국 인플레이션을 장악한다. 전 세계 경제에 뭔가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 보면 이게 LA 앞바다 사진이 있는데요. 화물선들이 잔뜩 서 있어요. 하역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화물선도 부족하지만 이거를 내리는 일도 큰일이 됐다는 겁니다. 전 세계 물류가 비상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대장동 민관 합작.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민관 유착 아닙니까? 기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녹취록 얘기가 나오죠. 검찰이 갖고 있어요. 이게 혹시라도 스모킹건 결정적인 어떤 증거, 단서가 되는 거냐 이거죠. 보시면 무슨 뭉칫돈이 어떻게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 합작 핵심인 유동규 오늘 검찰 소환 예정이고요. 뭐 검찰에서는 철저 수사 표명하는데 특검 얘기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성공한 민간 합작 사업이라고 처음에 이렇게 홍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런 의문 제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겠습니다. 검찰 고발 사주 손준성 관여 확인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고 있었죠. 고발장 전달자로 사실상 특정을 한 겁니다. 손준성 검사로. 물론 손준성 검사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죠. 말도 안 된다고. 자, 윤석열 등 피고소권 모두 넘겼다. 그럼 이제 공수처 손으로 간 겁니다. 여기 보면 있죠. 관여 사실 없다. 부인하고 있다. 이제 뭐 수사가 이어지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하늘에 보시면 환호하고 있고 왠지 축제 분위기가 느껴지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위에 이제 이 축하를 하는 이 종이 다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제목 보겠습니다. 성인 접종률, 16세 이상 성인 접종률이 76% 백신 얘기입니다. 스웨덴 일상 회복에 들어갔다. 위드 코로나 시작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쇼핑 거리에서 시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규정, 규제 그리고 뭐 방역 조치 이런 게 다 풀렸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고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아침부터 준비하셨습니다. 네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세 번째 자리에 최직년 변호사 오랜만에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10월 첫날 금요일 순서입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휴대전화인데요. 그냥 휴대전화가 아니라 창밖의 휴대전화. 지금 대장동 의혹, 이 이슈의 중심에 선 인물, 얼마 전에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그 상황에서 휴대폰이 창밖으로 던져졌다. 근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마귀와의 거래다. 마귀하고 거래는 이게 무슨 독일 옛날에 있던 문학작품의 파우스트 이런 겁니까? 마귀와의 거래는 원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여당 대선 경선 주자들의 TV 토론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대장동 의혹과 역시 관련돼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해명도 실언. 실언. 대선 주자 가운데 실언을 자꾸 한다. 시청자 여러분 떠올리는 인물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또 실언을 했다. 그 실언에 해명을 했는데 그것도 실언이다. 이렇게 뭐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위드 코로나 총대. 총대라는 거는 뭔가 굉장히 이른바 뜨거운 감자일 수가 있는데 이걸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위드 코로나 총대를 메신 분이 있다. 이런 내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대장동 의혹 이슈. 역시 오늘도 처음 주제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사가 일단 2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죠. 이 기사는 여야가 어제 어떤 모습,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여당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집, 이 매매가 논란이 됐죠. 그 집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게이트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 비슷한 시각 야당에서는요. 특검 얘기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특검 이거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냅니다. 다르죠, 완전히 지금. 완전히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국감 시작되는데 국감마다 대장동 공방 벌어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제 여당의 국토의원들 목소리 냈고요. 당 지도부도 목소리 냈고요. 그리고 어제 50억 클럽설 이것 때문에 그럼 그 클럽에 누가 가입한 거냐. 이거 놓고도 한바탕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요. 어제 여야의 모습 동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에 좀 배지도 디테크도 있고 해서 규모는 상당히 김만배 씨의 친누님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현장에 나와서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현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왕놀이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가면을 확 찍고 나니 변학도가 보입니다. 변학도가 왕이라도 됐냐 하는 이런 세상이 참 비정상적인 세상입니다. 자, 어제 모습이었고요. 또 한 가지 기사 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전후로 해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죠. 대법원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을 8차례 만났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이게 그러면? 좀 더 보죠. 판결 다음 날 등 대부분 1시간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방문 때마다 기자로 신분을 적어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자니까 취재 차원에서 만난 것인가? 아닌가? 이겁니다. 자, 해명이 좀 있죠? 후배 법조팀장 만나거나 청산의 이발소 등 이용한 것이다. 근데 그때마다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 만나러 간다 이렇게 적은 것뿐이다. 이런 해명이 나왔어요.
아무튼 이런 기사가 오늘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종구 평론가. 네. 앞서서 두 가지 기사 다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이요.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8차례 만났다. 이 어떤 중요한 판결 전후로 해서. 그리고 앞서서는 이 여당 이 의원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집 앞에 가서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하는 거. 그 매매에 대해서 이제 의혹 제기를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인데 당사자분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다 우연이다. 어쩌다 보니 그런 거지 몰랐다.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필이면 이 우연히 양쪽 사건, 양쪽의 연희동 그 저택과 그다음에 김만배 씨의 권순일 대법관 만난 8차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현재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개입될 가능성. 앞서서 여당 연희동 의원들이 저택은 간 곳에는 야당의 유력한 주자. 윤석열 그다음에 후보. 지금 김만배 씨 관련해서는 여당의 유력한 주자. 예,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무죄를 받은 그 판결 전후에서 7월에 전후해서 예. 이렇게 수차례 만났다. 이 무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권순일 대법관을 만났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격언이 있죠. 엥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우연 속에는 필연이 감춰져 있다. 뭐 필연이 아니라면 사실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선택을 한 것이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 선택이라는 건 김만배 씨의 누이가 지금 연희동에 저택을 선택한 거잖아요. 예. 이 선택이 우연이냐 아니냐를 따졌을 때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2019년 3월부터 11월까지 예. 김만배 씨의 누이가 목동에서만 8채의 집을 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강북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건물을 올리고 즉 이 배당을 받은 돈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호 사내이사잖아요. 계속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것을 회사를 차리거나 이 도망간 남욱 변호사처럼 미국으로 간 남욱 변호사처럼 회사를 차리거나 아니면 지금 누이처럼 부동산을 계속 사거나. 부동산 사거나 해서 어쨌든 이 세금에 대한 어떤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냐 이 선택이 예. 아니면 그 소유주의 아들의 중앙지검장이었던 아들의 앞으로였던 가능성까지 미리 점친 거냐. 단순히 그냥 부동산을 산 거냐 아니면 뭔가를 생각하고 산 거냐. 예, 그 차이가 여기에 대한 되겠네요. 판단을 지금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또 이 8차례에 대한 어떤 해명이 지금 이 김만배 씨의 그런 어떤 선택이 예. 이발소예요. 이발소에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다 8번이 다 이발소는 아니고요. 물론. 그 중에 일부가 이발소 가고 누구 다른 사람 만나러 가고 뭐 실제 권순일 대법관을 만난 경우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섞여 있어요 지금. 근데 대법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 대법원에 대법원에 소속돼 있는 사람을 만나야만 합니다. 뭐는 어떤 일. 그래서 연락을 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그렇죠. 만나시기로 했습니까? 하고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택을 이발소로 가기 위해서 법조팀장을 만나기 위해서 대법관이라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최고의 수장들이 수장들의 직급인 대법관을 핑계로 댔겠느냐. 그 너무 선택. 친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리고 뭐 친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우연 속에 가려진 선택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갈래로 뭐가 있잖아요. 지금 몰라요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과연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문제가 안 되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검찰 수사하고.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어떤 결론 나왔을 때 이게 과연 누가 다치게 되는 건가? 이것도 참 궁금한데 김문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다들 우연이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답답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우연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집을 사는데 예컨대 그 당시에 윤석열 전 총장의 직위가 서울지검장이고 곧바로 이제 총장이 된다는 설이 있을 때 그렇죠. 3개월 이후에 그리고 지금 산 사람은 법조팀장 그러니까 법조기자 20년 경력에 예. 그 누나가 삽니다. 그리고 누나가 사는데 이 돈이 110억이라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배당금. 예. 이 돈으로 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일부가 들어가겠지만 19억을 사는데 12억을 사실상 융자를 받습니다. 뭐 융자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아까 연희동 목동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호재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호재거리도 지금 없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찾아서 살까라는 의구심. 근데 그리고 뭐 또 시세보다 싸게 샀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싸게 사는 그 이유는 뭔가? 왜냐하면 뭐 돈에 관해서 모든 게 지금 돈이잖아요.
비싸게 사줬다 그러면 이거 뭐지 했는데 또 싸게 샀다니까 약간 어리둥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예. 도대체 어떤 건지 국민들은 납득이 지금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든 밝혀질 거라고 예. 저는 보고 지금 이제 권순일 대법관 만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8번을 다 굉장히 자주 만났다고 그러니까 나와요. 만난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 이 위에서 만났다라고 하면은 예. 기자 신분 그리고 권순일 그렇게 적고 들어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날까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뭐 재판을 해가지고 이 굉장히 음습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고 불법적인 얘기고 그거를 대법원 찾아가가지고 얘기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8번이나 이렇게 대법관을 만나는 장면을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몇 명이 되나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김만배 씨라는 분한테 이 전국이 일종의 놀아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굉장히 불쾌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어리둥절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8번인데 본인은 뭐 다 만난 게 아니고 일부러 그냥 이렇게 편해서 된 거다. 그렇게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리고 그래야 출입이 좀 용이하게 된다. 뭐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김인영 변호사가 뭔가를 아시나요? 지금 발언 기회 달라고 계속 손을 드셨어요 지금. 그래요. 참 제가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금 그 김만배 씨가 이 천하동인이나 이런 데를 설립했는 게 2015년, 16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그 전 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났는 게 2019년 7월입니다. 예.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 것이 2020년 11월입니다. 예. 결국 2019년 7월 이재명 지사가 선고난 전으로 방문했을 때는 지금 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법조 기자일 뿐만 아니고 이 화천대유의 오너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면은 사실은 배당금을 계속 받고 배당금을 있을 때 받고 아닙니까? 있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8번씩이나 가면서 친한 형님이어서 이름까지 적었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했다?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과연 재판 거래 같은 의혹이 없었느냐라는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죠. 그렇지만 예. 그 방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해서 이 사실은 언론 지금 우리 법조계에 보면은 최초에는 상고 기각 그러니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했는 것을 그대로 확정돼야 된다는 그런 내부 보고서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내부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 권순일 대법관이 예. 오히려 마치 주심인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무죄 의견을 낸 결과 결국 이것이 전원 합의체로 가서 7대6으로 뒤집어졌다라는 그런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사이에서 어떤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시점을 봤을 때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몰라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하는지. 근데 다 우연이라고 해명이 나오지만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이 뭐라고 설명할 잘 모르겠다. 어리둥절하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나가 보겠습니다. 무슨 차명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기사가 있어요 오늘.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간부가 있는데 천화동인 차명 지분 보유다. 녹취록에 이런 게 있다. 지금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는데요. 이 기사는 지금 수사사항에 대한 취재를 통해서 이걸 보도하고 있어요. 차명 지분 보유 녹취록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경기도 관계자 이름도 녹취록에 등장. 그러나 당사자들 그냥 사기꾼들의 대화일 뿐이다. 아니라는 거죠. 또 부인을 합니다. 근데 뭔가 녹취록에 있다는 거예요. 왠지 차명하면 이거 굉장히 좀 과거에 보면 이 차명하면 이게 막 일이 커지거든요. 이게 차명이 나오면. 근데 뭔가 녹취록이 있다는 거죠.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지금 화천대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대장동 사업의 설계가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화천대유 독식하도록 공모지침이 변경됐다. 지금 유승민 캠프에서 이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죠. 이게 뭔가 개입한 거다. 그러니까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는 자산관리 회사를 만드는데 통상적으로 과거에 다른 사례를 보면은 이게 시행 이걸 주최하는 공공 쪽과 민간 쪽이 뭐 합작해서 자산관리회사를 뭐 만들고 지정한다. 뭐 이런 게 통상인데 여기서는 딱 뭐 하나를 딱 집어서 1인 위탁으로 규정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 어려운 얘기 주홍규 교수님께서 좀 잘 아십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의혹 제기는. 이 공모집침서가 이제 처음 설계도거든요.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처음 설계도인데 이 공모집침서 배경을 이전에 이제 그 백운지식문화밸리라고 의왕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했던 그것도 이제 민간 합동 개발의 어떤 약간 유사한 사례들. 그러니까 공공과 민간이 같이 뭔가 한 사업인 같이 거죠. 사업하는 사례라서 그 공모집침서를 많이 이제 인용할 것을 사실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인용한 게 뭐냐면 자산관리사를 선정할 때 공사하고 민간 기업이 공동 출자하도록 한다. 그러면은 이후에 그 자산관리사에서 이득을 얻게 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수가 있는 그럼 거죠. 공공이 역할이 있고 지분도 있고 뭐 이런 거네요. 그럼 같이 맞습니다.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게 갑자기 바뀌었다는 게 지금 의혹 제기의 어떻게 제일 중요한 바뀐 겁니까? 부분입니다. 그게 사업 선정자 구성원 중 1인이 선정된다. 그거는 곧 이제 공사가 배제가 되고 민간 업체가 이 대주주 지분에 참여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니까 민간 공동 출자에서 민 단독으로 이게 변경됐다. 자산관리 회사를 민간에서 단독으로 그냥 만들면 된다. 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화천대유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천대유가 이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고소득의 그 이득을 챙길 수가 있게 된 배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은 저는 되게 크다고 보고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예. 민간 개발에서 공사가 자산관리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는 처음부터 그러면 민간 업체에서 이 모든 구조를 독식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민간 의혹을-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시작점이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게 의혹이고요. 또 하나의 의혹은 이 공모집질서 변경에는 사실은 천화동인 사후 소유주라고 알려지는 남욱 변호사의 후배인 정민용 팀장이라는 분이 거기에 이제 투자관리사업 팀장, 공사 측 팀장인데 예. 이걸 단독으로 변경했다라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독으로 배경이 돼서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이제 예. 압수수색에 앞두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 그분과 계속해서 직보를 나눴다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 팀장급인 분이 사실 상급자들의 여러 의견을 듣지 않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 어떻게 보면은 짬짬이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의혹을 제기됐다는 거. 예. 그 부분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성남시의 입장인데요. 예. 성남시 입장은 공사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성남시는 관리 행정 감독의 권한만 있다라는 쪽에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작에 개입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바로 그 부분이 유승민 캠프나 여러 부분들도 지금 지적하는 바인데 예. 그럼 과연 이재명 지사, 당시의 성남시장이 예.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 결재를 했는지 들여다봤는지 여기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홍규 교수님께서 다양한 갈래의 어떤 의혹들이 있다 설명해 주셨어요. 아직은 의혹 단계지만 검찰이 이것도 알아보겠죠.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아무튼 이런 의혹 제기가 어제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휴대전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 유동규가 던진 휴대전화 폰 못 찾았다. 그래서 법조계는 이게 압수수색 ABC에 맞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지적이에요. 여기 보면 뭐 건물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죠. 검찰 수사관들이 다른 사람이 주워갔다고 하더라.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던졌는데 다른 사람이 주워갔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잠실에서 휴대폰 신호가 잡히기도? 이 기사에 이런 내용도 좀 더 좀 알아볼 지점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일단 이게 맞다면 굉장히 좀 이상하군요. 이거는요. 휴대전화 얘기가.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유동규 전 본부장 뭐 기자들을 만났어요. 일부 언론사들. 그리고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얘기예요. 휴대전화를 던질 만한 이유가 있었고 수사관에게 다 설명했다. 그럼 던지긴 던졌다는 건데 이유가 있었다 이런 설명이죠.
그리고 또 이런 설명도 있어요. 술을 먹고 나와서 집어던지듯 하다. 술김에. 근데 휴대전화가 이런 때 굉장히 중요한 증거나 뭐 이런 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튼 던질 이유가 있었고 수사관도 설명했고 술 먹고 나와서 던졌고 뭐 이런 설명까지 쭉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인정 변호사,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어이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휴대폰이 2개입니다. 근데 개다. 둘 중에 하나도 지금 못 찾은 거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죠? 이 대장동 의혹이 생기니까 유동규 전 그 성남 이 개발공사의 본부장이 예. 사라졌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자들이 전화를 하니까 없는 번호라고 나왔죠. 아, 결국 기존에 계속 쓰던 번호를 없애버리고 번호를 새로운 바꿨다고 번호를 받는 나오죠.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갔을 때 밖으로 던진 것은 변경된 휴대폰의 번호인 것이죠. 결국 압수수색을 통해서 찾아야 될 것은 없앤 예전부터 썼던 휴대폰과 그 휴대폰 그리고 이번에 변경된 것도 그 이후에 썼으니까 그 2개 다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절도 놓치고 스님도 놓친 뭐 그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한 그런 압수수색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의 ABC도 몰라라고 하는데 몰랐느냐 아니면은 검찰 수사관들이 일부러 저렇게 허술하게 했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설마 일부러 이거를 뭐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네,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어떤 그 치밀하지 못했던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서 질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그 유동규에 대해서는 그 유동규 씨에 대해서는 이 경기도 관가에서 이른바 이재명의 장세동이다. 그리고 도원결의에서 이재명 지사의 장비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얘기가 근데 파다합니다. 본인은 개인적인 친분 없다고 본인은 그런 그러잖아요. 얘기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그 관가의 얘기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수사 단계에서 밝혀져야 될 의혹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한 5년 전에 이재명 지사가 변호사로서 또 얘기를 했는 게 있습니다. 수사를 받을 때 휴대폰은 절대 뺏기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유동규 씨의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시켰냐라는 그런 어떤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하고 있기 다시 때문에 과거 발언이 또 소환이 됐군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과연 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의 외부적인 좀 도움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한번 던졌어요. 근데 지금 앞선 기사에서는 뭐 누가 가져갔다. 근데 뭐 잠시해서 신호가 잡히더라. 이거는 조금 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쪽에서 뭔가 다 알고 있을 텐데 뭐 설명이 나올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맞다면 좀 이상하긴 하네요. 좀. 이종구 평론가, 이 휴대전화 뭘까요, 이거, 이 상황? 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한번 추측을 해보죠. 압수수색을 언젠가는 당할 것이다라는 거를 유동규 씨가 몰랐을까요? 그렇진 않았다고 봅니다.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미 정영학 씨의 이 폭로 예.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검찰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었어요. 한 이틀 사이에. 그리고 언론들은 점점 유동규 씨와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압수수색을 올 것이다라는 거는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 개를 어떻게 폐기했다라는 이야기가 통상적이라면 쓰던 걸 미리 어떻게 좀 어떻게 했을 가능성이 했다라는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짐작을 한 압수수색임에도 불구하고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연상할 수 있죠? 당황했다.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했다. 그 무엇인가는 이전까지 계속 누적된 것이 아니라 가장 최근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이나 그 전에 무엇인가의 통화라든지 이런 사실을 급하게 숨겼어야 됐다.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종건 평론가는 상식적 차원에서 그럴 것 같다고 지금 추정을 네네, 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 추정입니다만 모릅니다. 지금 어떤 왜냐하면 건지는 지금.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사건들에서 압수수색 상황에서 이런 기사 보셨어요? 던졌다. 그리고 못 찾았다. 이런 기사 못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빼앗깁니다. 빼앗기는데 제가 알기엔 이것도 아이폰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잠금 장치도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질 수밖에 없었다는 건 던질 이유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 이유라는 건 아주 급박한 이유. 직전에 어느 곳에서 통화가 왔다거나 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이것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에 대한 어떤 판단이 흐리게끔 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이걸 압수수색 당하는데 휴대폰을 던지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뭐 지금 어떤 추정, 뭐 새로운 뭐 그런 의혹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검찰이 저 휴대전화를 안 갖고 있어요. 없거든요,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아무튼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